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장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울고 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학의 날개가 돋아 있고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황금빛으로 빛나는 가위를 들고 그를 향해 외칩니다. 너무 길어. 보기 흉해. 남들처럼 짧게 잘라. 그 순간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스스로 자신의 다리를 향해 가위를 들어 올립니다. 피가 흐릅니다. 날개가 파르르 떱니다. 그리고 무대 한 구석 낡은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냉소 어린 눈빛으로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군. 고통의 본질은 당신의 긴 다리가 아니라 그 다리를 짧게 만들려는 당신의 비루한 욕망에 있는데. 이 노신사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냉철하게 인간의 고통을 해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한 명의 현자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중국 초나라 출신의 사상가 장자. 그는 오늘 이 이야기의 또 다른 길잡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황금 가위를 들이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의 긴 다리는 정말로 잘라야 할 결함인가? 아니면 당신만이 가진 가장 고귀한 본성인가? 장자의 저서 장자 변무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주면 학은 슬퍼하고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이어주면 오리는 아파한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씨앗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진수입니다. 그리고 진수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견 광고 기획사. 2024년 가을 어느 수요일 오후 11시 47분 사무실 불빛이 유독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대리 4년차 김진수 32살입니다. 그는 오늘도 기획안을 12번째 고쳐 쓰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팀장은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감각이 있어요. 그래, 결이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진수를 이 자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감각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실에서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수 씨, 이 기획안이 너무 철학적이에요. 클라이언트는 그냥 팔리는 카피를 원하는 거잖아요. 좀 더 실용적으로 써봐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팔리는 카피. 그 네 글자가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진수와 함께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이 괴로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정말로 내 다리를 잘라야 하는가? 2024년 10월의 어느 목요일 새벽 1시, 진수는 퇴근 후 좁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같은 해입사한 동기 현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드디어 과장 승진. 팀원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사진 속 현태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웃고 있고 댓글에는 축하 인사가 수십 개 달려 있습니다. 진수는 엄지손가락을 멈춥니다. 좋아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는 결국 좋아요를 누르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책상에 엎어놓습니다.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진수는 생각합니다. 현태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가는 걸까? 현태는 회식 자리에서 항상 가장 크게 웃고 상사의 농담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클라이언트 앞에서 막힘없이 말을 풀어냅니다. 진수가 어색하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현태는 언제나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그 자리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진수는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쉽게 지칩니다. 대화의 흐름을 억지로 맞추다 보면 집에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어야 할 만큼 소진됩니다. 그런데 현태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수는 그 모습이 부럽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모습이 부럽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여기서 잠깐 쇼펜하우어가 끼어듭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818년에 출판한 그의 대표 저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본질적으로 결핍과 충족 사이를 오가는 추, 즉 진자 운동과 같다고.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 원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지루함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에서 권태로, 권태에서 다시 고통으로. 이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의 근원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이고 목적 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주의 근본 충동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의지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지가 우리를 통해 원하는 것입니다. 진수가 현태의 승진을 보며 느끼는 그 쓰린 감정, 그것도 의지가 만들어낸 결핍의 감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진수는 정말로 현태가 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단지 현태가 가진 것, 즉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진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수는 경기도 수원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는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자신의 글이 특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방학 숙제로 제출한 독후감에 선생님이 빨간 글씨로 적어두었습니다. 진수는 글 속에 마음이 보이네요. 그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서랍 속에 간직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교내 101장에서 2등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문예동아리 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언어로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런 진수에게 다른 언어를 요구했습니다. 숫자의 언어, 관계의 언어, 속도의 언어.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각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것임을 체감했습니다. 광고 기획사에 겨우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가 잘하는 깊고 결 있는 글이 아니라 빠르고 명확하고 자극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학이었는데 세상은 오리를 원했습니다. 다시 장자로 돌아옵니다. 기원전 3세기 장자는 변무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처 수단 연지장 속지측비 학경수장 반지지구 오리의 다리가 비록 짧지만 그것을 이어주면 오리는 슬퍼하고 학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그것을 잘라주면 학은 근심한다. 장자가 이 구절을 쓴 것은 단순히 동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기준으로 타고난 본성을 억압하는 것의 폭력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리는 짧은 다리로 물 위를 헤엄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 짧음이 오리의 완성입니다. 학은 긴 다리로 얕은 물가에 서서 물고기를 기다리도록 태어났습니다. 그 길미 학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나타나 말합니다. 오리야, 너는 좀 더 길어야 해. 학처럼. 그러면 오리는 그 기준에 맞추려다 정작 헤엄을 잃어버립니다. 진수가 현태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현태가 더 훌륭한 인간이어서가 아닙니다. 현태가 사회라는 연못에서 더 유리한 형태의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수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긴 다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위를 듭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묻습니다. 만약 진수가 현태처럼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자 다니엘 길버트는 그의 저서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행복감을 현저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리는 승진을 하면, 더 큰 집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얻고 나면 행복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작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 다른 결핍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길버트는 영양 편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길버트보다 200년 앞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의지는 만족을 모릅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그 자리에 더 큰 욕망이 채워집니다. 만약 진수가 어떻게든 현태처럼 되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아마 다음 순간 또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핍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그건 너무 쉬운 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욕망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망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본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주입된 타인의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를 냉정하게 보라고. 진수가 현태를 부러워하는 그 감정. 그것은 진수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난 욕망일까요? 아니면 사회라는 거대한 의지 기계가 그에게 심어놓은 결핍 감각일까요? 이 질문을 들고 진수는 다음 날 아침 다시 회사로 출근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는 이어폰을 꽂고 창밖의 어두운 터널을 바라봅니다. 스치는 불빛들. 그 불빛들처럼 오늘도 수많은 욕망들이 그의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빛 사이에서 진수는 아직 자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가는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삼겹살집. 2024년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7시 진수의 팀 회식 자리입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팀장 박 부장의 목소리가 연기처럼 자욱하게 퍼집니다. 진수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손에 잡힌 유리잔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진수 씨는 참 특이해.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울려봐요. 팀장이 웃으며 던진 말입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옆에 앉은 선배 이 과장이 거듭니다. 맞아요, 진수 씨. 일은 잘하는데 너무 예민한 게 흠이에요. 직장 생활은 둥글둥글해야지. 다른 동료들이 웃습니다. 진수도 웃습니다. 입술만 웃고 눈은 웃지 않는 웃음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진수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샤워기 물이 차갑게 등을 두드립니다. 너무 예민해, 둥글둥글해져야지. 그 말들이 물소리에 섞여 뇌 속을 맴돌아 다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걸까? 나는 정말로 고쳐야 할 결함 덩어리인 걸까? 여기서 장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장자의 변무편에는 단순히 학과 오리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씁니다. 본성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친절한 의도에서 나왔다 해도 결국 폭력이라고. 오리의 다리를 이어주려는 사람은 오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학의 다리를 잘라주려는 사람도 학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리는 슬퍼하고 학은 근심합니다. 선의로 포장된 폭력.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수 주변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팀장 박 부장도 선배 이 과장도 그들은 자신들이 진수를 돕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들 역시 누군가에게 배웠고 그 배움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진수에게 친절하게 전달합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포장으로.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친절한 조언의 정체를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1851년 출판된 그의 후기 저작 부록과 보론의 한 구절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규정하는 도덕과 규범이란 결국 다수가 소수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라고. 그것은 거대한 의지, 즉 집단의 생존 본능이 개인을 길들이기 위해 만들어낸 틀입니다. 정상이라는 기준, 바람직한 인간상이라는 이미지, 이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보편적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집단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불변의 법칙처럼 받아들이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그의 1975년 저작 감시와 처벌에서 유사한 개념을 규율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근대 사회가 감옥, 학교, 병원, 공장과 같은 제도를 통해 인간을 특정한 규격으로 정상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정상화 과정이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시선의 내면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 시선의 기준에 맞추어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결국 우리는 외부의 감시자 없이도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진수가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은 것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그 웃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 속에는 이미 타인의 시선이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감시탑 안에 감시자가 없어도 죄수가 스스로 몸을 똑바로 세우는 것처럼 진수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함으로 규정하고 고치려 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타인의 평판에 목매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는 부록과 보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곳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타인의 평가란 결국 그 타인의 의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타인의 의식 속 이미지를 위해 실제 삶을 소모합니다. 진짜를 버리고 허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수가 매일 밤 느끼는 그 무거운 감정, 자기 혐오와 수치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심리학 분야에서 2010년에 출판된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서 불완전함의 선물은 수치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수치심이란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언제나 비교와 타인의 기준으로부터 자라난다고. 브라운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합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감각이지만 수치심은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감각입니다. 진수가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치심입니다. 자신의 긴 다리, 즉 깊고 예민하고 내향적인 본성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결함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매일 밤 욕실 바닥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수치심의 뿌리를 좀 더 구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순응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사회는 비순응자를 비정상으로 낙인 찍고 그 낙인이 당사자에게 내면화되도록 유도합니다. 진수가 나는 너무 예민하다, 나는 둥글둥글하지 못하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순간 사회의 규격화 작업은 완성됩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가위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진수 스스로가 가위를 집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한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폭력입니다. 타인이 나의 다리를 자르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자신의 다리를 자르는 것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신체의 훼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진수는 그달 내내 퇴근 후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스피치 향상 강의, 사교성을 기르는 법,
외향적 리더십 만들기. 그는 자신을 개조하려 했습니다. 강의를 들을수록 그는 더 능숙하게 웃는 법을 배웠고 더 빠르게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겉모습은 나아졌습니다. 팀장도 한 번은 말했습니다. 요즘 진수 씨 많이 밝아졌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수의 내부는 점점 더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잘 웃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어울릴수록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식이었습니다. 장자는 이것을 천하를 얻고 자신을 잃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할수록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설. 진수는 그 역설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남들이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삶, 그것은 노예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황금 가위를 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미소를 지어도 그 가위가 당신의 다리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격화입니다. 그렇다면 진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에 등을 돌리면 될까요?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될까요?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 답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는 꿈속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달 어느 토요일 새벽 3시 진수는 책상 앞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반쯤 읽다 만책이 펼쳐진 채로 그의 팔 아래 깔려 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자 전집. 철학과 출신의 대학 선배가 몇 년 전 건네준 책으로 그동안 책장에서 먼지를 먹고 있다가 며칠 전 불현듯 손에 잡혔습니다. 진수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광활한 늪가에 서 있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도 맑지도 않은 어느 쪽도 아닌 빛깔입니다. 발밑에는 차갑고 검은 물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저 멀리 갈대숲 사이로 물 한 개가 피어오릅니다. 진수는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참 오래 걸렸구먼. 돌아보니 작달막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허름한 베옷을 걸치고 바른 맨발입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지만 눈빛은 젊고 날카롭습니다. 입가에는 무언가 즐거운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진수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를. 장자 선생님이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늪 쪽을 가리킵니다. 진수가 시선을 돌리자 늪가 얕은 물속에서 오리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짧고 단단한 주황빛 발로 물을 저으며 아무런 긴장도 없이 떠다닙니다. 조금 더 멀리 물가에 박힌 큰 돌 위에는 학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긴 다리로 얕은 여울에 서서 긴 목을 천천히 물 쪽으로 기울이며 물고기를 기다립니다. 움직임이 없는데도 그 고요함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행위처럼 보입니다. 진수는 한동안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장자가 말합니다. 오리가 짧다고 슬퍼하더냐? 진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학이 길다고 괴로워하더냐? 다시 고개를 젓습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진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장자는 웃지도 않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함께 늪가에 서서 오리와 학을 바라봅니다. 한참 후 진수가 천천히 말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자는 그제야 고개를 한번 끄덕입니다. 크게 칭찬하지도 틀렸다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답을 늪가의 물 한 개 속에 놓아둡니다. 장자가 다시 말을 잇습니다. 오리는 헤엄치기 위해 짧은 다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엄을 칠 수 있는 것이다. 학은 높이 서기 위해 긴 다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긴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물가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이다. 스스로 그러한 것. 억지가 없는 것. 이 대화 속에는 장자 철학의 핵심 개념인 자연과 무의가 녹아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자연이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자연 환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그러함, 즉 외부의 강제나 인위적 개입 없이 각자의 본성대로 존재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거스르는 억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리가 헤엄치는 것은 무의입니다. 오리가 날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은 유의, 즉 인위적 억지입니다. 진수가 스피치 강의를 듣고 웃음을 연습하고 외향성을 훈련하는 것. 그것은 오리에게 날기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리가 짧은 날개를 퍼덕여 잠깐 허공에 뜰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리의 자연입니까? 그것이 오리의 완성입니까?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목소리가 꿈속으로 스며듭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도권에서 성격의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격, 즉 기질과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있고 기술을 익힐 수 있고 습관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깔린 근본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연습을 통해 외향적인 척할 수는 있지만 그의 내면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들과도 일치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은 1994년 저서 갈레노스의 예언에서 수십 년에 걸친 종단 연구를 통해 기질의 핵심적인 측면들이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현저한 안정성을 보임을 보고했습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의 근본적 경향은 태어날 때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환경에 의해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본질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수가 아무리 스피치를 연습해도 아무리 사교적인 척해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한 서재와 한 권의 책을 원하는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누를수록 더 크게 울립니다. 장자는 꿈속에서 다시 말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꽃이 제철에 피지 않으면 뿌리가 상한다. 진수는 늪가에 쪼그려 앉아 물을 들여다봅니다. 잔잔한 수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그런데 물에 비친 얼굴은 회사에서 억지 웃음을 짓던 얼굴이 아닙니다. 더 오래전의 얼굴, 초등학교 4학년 때 독후감에 선생님의 빨간 글씨를 받고 혼자 방에서 조용히 웃던 그 아이의 얼굴입니다. 진수는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봅니다. 장자의 철학에는 각부소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추수편과 관련 문맥들에서 이어지는 개념으로 각자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인위가 본성을 덮고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그 인위를 걷어낼 때 비로소 본래의 자신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어와 장자가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낭만적이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거부할 용기, 타인의 시선을 외면할 용기, 그리고 가장 어렵게는 더 느리고 더 외로울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용기. 장자가 진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학이 학의 길을 가면 반드시 학이 가야 할 물가가 나타난다. 그런데 오리의 연못만 찾아다니면 발이 닿지 않아 평생 허우적거리게 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수는 눈을 뜹니다. 새벽 5시의 원룸. 책상 위에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창밖에서 첫 번째 새소리가 들립니다. 진수는 팔 아래 깔렸던 장자 전집을 꺼내 펼칩니다. 변무편의 구절에 눈길이 멈춥니다. 부처수단 연지칙비 학경수장 단지치구.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이어주면 슬퍼하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주면 근심한다.
그는 처음으로 그 구절 아래에 연필로 무언가를 씁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나는 학이다. 그리고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연필을 내려놓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수의 무언가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의 세 번째 목요일 저녁 6시 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식집입니다. 붉은 조명 아래 기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주변으로 진수의 팀원들과 주요 클라이언트 담당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 수주를 앞두고 클라이언트 측 팀장 최 이사를 접대하는 자리입니다. 박 부장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자리이고 팀 전체가 이 자리에서 최 이사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올해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테이블 한쪽 끝에 진수가 앉아 있습니다. 진수 씨,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해봐요. 최 이사님이 유머 있는 분이니까 분위기 잘 맞춰드려요. 출발 전 박 부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자신에게 또 하나의 황금 가위를 건네는 행위임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자리가 시작되고 술이 돌기 시작합니다. 최 이사는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30대의 팀장이 된 이야기, 어떻게 골프를 배워 거래처 임원들과 관계를 쌓았는지, 연봉 협상에서 어떻게 협박 아닌 협박을 써서 원하는 숫자를 받아냈는지. 테이블 주변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박 부장이 가장 크게 웃습니다. 이 과장도 웃습니다. 동료들도 웃습니다. 진수도 웃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웃으면서 자신이 웃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천장 어딘가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듯 그는 이 장면 전체를 낯설게 목격합니다. 붉은 조명 아래 일렬로 앉아 한 사람의 이야기에 리듬을 맞춰 웃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웃으려 애쓰고 있는 자신. 그 순간 어디선가 쇼펜하우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아래 어딘가에서 울려오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웃고 있는가? 진수는 잔을 내려놓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의지의 부정입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 맹목적으로 살려는 의지, 즉 인정받으려는 욕구, 더 가지려는 욕구, 더 높아지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의지를 부정하는 것, 다시 말해 맹목적인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깨어나 그것을 직시하고 내려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지의 부정이란 삶을 포기하거나 모든 것을 내던지거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부정은 훨씬 더 정밀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기준이 심어놓은 욕망, 즉 자신의 본성에서 우러난 것이 아닌 욕망을 꿰뚫어보고 그것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직시한 뒤 그것이 아닌 것을 향한 맹목적 질주를 멈추는 것. 그것이 의지의 부정입니다. 진수가 일식집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최 이사가 다시 입을 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눈치가 없어. 우리 때는 상사 술잔이 비면 자동으로 채웠거든. 그게 기본 아니에요? 웃음이 다시 테이블을 덮습니다. 박 부장이 진수에게 시선을 보내며 눈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어서 최 이사의 잔을 채우라는 신호입니다. 진수는 그 시선을 받습니다. 그리고 손을 술병 쪽으로 뻗습니다. 손가락이 병목에 닿는 순간 그는 멈춥니다. 아주 짧은 정지입니다. 아마 1초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초 안에 진수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다시 쌓이는 소리가 납니다. 그는 손을 뗍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잔을 바라봅니다. 그 잔 곁에는 오늘 저녁 내내 제대로 쓰지도 못한 기획 메모지가 접혀 있습니다. 회식 전에 잠깐 아이디어가 떠올라 급하게 적어둔 것입니다. 새 광고 캠페인의 방향에 대한 진수가 보기에 진짜 좋은 아이디어.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메모지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획안이 아니라 최 이사의 웃음이었으니까요. 진수는 그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오늘 밤 가장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부정 개념을 현대의 심리학 언어로 풀어낸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마슬락은 1981년에 발표한 소진 증후군 연구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실제 행동 사이의 지속적인 괴리가 심각한 정서적 소진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소진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가치 불일치, 즉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사이의 간극입니다. 진수가 매일 밤 퇴근 후 텅 빈 감각을 느끼는 것은 게으름 때문도 능력 부족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 쌓인 가치 불일치의 결과입니다. 그는 언어로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인데 팔리는 카피를 써야 합니다. 그는 깊은 사유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빠른 눈치를 요구받습니다. 그는 진실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인데 전략적 관계를 쌓으라고 강요받습니다. 이 불일치가 진수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갈아먹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식집으로 돌아옵니다.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최 이사가 갑자기 진수를 지목합니다. 이쪽 분은 조용하시네. 기획 쪽이에요? 요즘 젊은 기획자들은 무슨 생각해요?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진수에게 쏠립니다. 박 부장의 눈이 작게 긴장합니다. 어서 맞장구를 쳐줘요 라는 눈빛. 진수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는 요즘 팔리는 것보다 오래 남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웃음을 기대했던 테이블이 순간 어색해집니다. 박 부장이 황급히 끼어들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합니다. 그런데 최 이사가 손을 들어 박 부장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진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계속 말해봐요. 진수는 메모지를 꺼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최 이사는 진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는지 여부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수가 그날 처음으로 황금 가위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 가위를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짓눌러 오던 그 힘을 그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거두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 맹목적인 의지를 향해 처음으로 멈춰라고 말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고통으로부터의 진정한 해탈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것이 자신의 본성에서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아 더 이상 그것에 끌려가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 결심의 순간에 역설적으로 자유가 시작됩니다. 불교 철학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깊이 탐독했던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과 불교의 열반 개념에서 그는 자신의 의지 부정 개념과의 공명을 발견했습니다. 불교의 탐진치,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해탈이듯 쇼펜하우어의 의지 부정도 욕망의 불꽃이 스스로 꺼지는 지점을 향합니다. 장자가 제물론에서 말한 지락무락, 가장 큰 즐거움에는 즐거움이 없다는 역설도 같은 맥락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쾌락이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쾌락을 향한 맹목적 질주가 멈춘 상태에서 옵니다. 일식집 자리가 끝났습니다. 진수는 코트를 입고 홀로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박 부장이 뭔가 말하려는 눈치이지만 진수는 조용히 목례를 하고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11월의 찬 공기가 얼굴을 덮칩니다.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긴 다리로 자신의 걸음으로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역삼동의 밤거리를 걸어나갑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그는 잠깐 발을 멈춥니다.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냅니다. 아까 최 이사 앞에서 꺼냈던 그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적힌 메모지. 그는 그것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이 부끄럽지 않다고 느낍니다. 계단 아래에서 지하철 바람이 올라옵니다. 메모지가 살짝 펄럭입니다. 진수는 그것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황금 가위는 그날 밤 테이블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다시 그것을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의 첫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 안쪽 오래된 빌라 3층. 진수의 원룸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책상 위에 길고 가느다란 사각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합니다. 아래층에서 간간히 라디오 소리가 올라오고 가끔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진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알림은 모두 꺼져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과 만년필 하나, 그리고 식어가는 커피 한 잔이 있습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미 무언가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들을 멈추지 않고 쏟아낸 것입니다. 문장들은 거칠고 비약이 심하지만 진수는 그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그 문장들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만년필 뚜껑을 열고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챕터 5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어쩌면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조용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일식집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고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들부터 말하자면 박 부장은 여전히 진수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어울리라고 말합니다. 회식 자리는 여전히 진수를 소진시킵니다. 클라이언트는 여전히 팔리는 카피를 원합니다. 승진 심사는 여전히 인맥과 평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수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자신을 향해 황금 가위를 들이밀 때 이전의 진수는 그 가위를 받아들고 스스로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진수는 그 가위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위를 내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한 발 물러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긴 다리로 자신만의 물가를 찾아 걷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이 토요일 아침의 서재입니다. 예전의 토요일 아침 진수는 종종 억지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말을 어디선가 읽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광고업계 선배들과의 커피 미팅, 동기들과의 브런치, 직무 관련 세미나. 그는 그 자리들에서 항상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에 돌아오면 그 시간이 낭비된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다시 또 다른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 주 진수에게 온 연락은 3건입니다. 동기 모임 단체 메시지, 선배의 스터디 그룹 초대, 그리고 사내 친목 행사 안내. 진수는 3건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함 없이, 설명 없이, 그냥 이번엔 어렵겠다고. 그리고 그 토요일을 온전히 자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불혹과 보론의 자기 자신에 대하여라는 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 고독을 견디는 능력은 그 사람의 내면적 풍요로움에 비례한다고. 내면이 텅 빈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고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존재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반면 내면에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고독 속에서 오히려 충만함을 느낍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내면이 풍요로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급한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탁월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고독을 사랑한다고. 이것이 엘리트주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의 의도는 다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지위나 학벌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사유세계, 자신만의 내면 언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고독을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수는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세상이 그것을 결함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자신도 그것을 결함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장자는 이 고독의 질을 다른 언어로 표현합니다. 삼목편에서 그는 군자지교 담약수라고 말합니다. 군자의 사귐은 담백하기가 물과 같다고. 반면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다고. 단술은 처음에 달콤하지만 오래 마시면 속이 상합니다. 물은 맛이 없는 것 같지만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진수가 그동안 추구해온 인맥과 관계들은 단술이었습니다. 달콤한 첫인상, 화려한 명함 교환, 술자리의 웃음들. 그것들은 분명 진수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항상 더 큰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단술을 마신 뒤의 갈증처럼. 그런데 지금 진수의 삶에는 아주 소수의 관계만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2명, 그리고 가끔 이메일로 짧은 문장들을 나누는 문예 동아리 선배 1명. 연락의 빈도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락이 올 때마다 진수는 진짜로 웃습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눈도 가슴도 함께 웃는 웃음입니다. 이것이 물과 같은 사귐입니다. 맛은 없는 것 같지만 마시고 나면 속이 맑아지는. 진수의 토요일 오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은 노트에 글을 씁니다. 주제는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 읽은 책에서 마음에 걸린 구절, 출근길 지하철에서 본 노인의 손, 꿈속에서 들었던 소리 같은 것들을 씁니다. 11시가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이어폰은 집에 놓고 갑니다. 골목을 걷고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을 바라보다가 근처 헌책방에 들릅니다. 특별히 살 책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꽂혀있는 책들의 제목을 읽다가 손이 가는 것을 집어 첫 페이지를 읽습니다. 살 때도 있고 그냥 다시 꽂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 루틴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네트워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승진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간이 끝나고 오후가 되면 진수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전의 토요일들, 억지 약속들로 채웠던 그 토요일들이 끝나고 나면 항상 빈 느낌이 들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한 천재성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자가 말하는 소요유, 즉 목적 없이 한가로이 논의는 삶의 다른 이름입니다. 2024년의 연구들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티파니 스탈 박사팀이 2018년 실험사회 심리학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은 정서 조절 능력을 높이고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반면 사회적 압력에 의해 채워진 타인과의 시간은 오히려 인지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진수가 혼자만의 토요일에서 느끼는 충만함은 낭만적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본성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보내는 생리적, 심리적 신호입니다. 12월의 세 번째 주가 됩니다. 진수는 오랫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것을 꺼냅니다.
대학 시절 써두었던 단편소설 원고입니다. 반쯤 쓰다 만 것으로 마지막으로 건드린 것이 6년 전입니다.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펼칩니다. 먼지가 살짝 납니다. 그는 처음 몇 장을 읽습니다. 문장이 어색한 곳도 있고 너무 젊어서 쓸 수 있는 과잉된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수는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목소리입니다. 진짜 자신의 목소리. 그는 원고 뒷장에 이었습니다. 어색하게 6년의 공백이 느껴지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리고 2시간이 지난 뒤 그가 손목을 털고 펜을 내려놓을 때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표정 안에 있는 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함입니다. 오래된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곳에서 느끼는 소리 없는 충만함입니다. 장자는 이것을 자족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의지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서 우러난 것을 향해 움직일 때 그 움직임 안에서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주입된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수는 이제 압니다. 고독은 패배가 아닙니다. 친구가 적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화려한 단술 대신 담백한 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풍요로운 것임을. 학은 오리의 연못이 아닌 자신만의 물가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는 진수에게 있어 이 조용한 겨울 아침의 서재였습니다. 2024년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의 밤 12시가 되기 10분 전. 어딘가에서는 연말 카운트다운의 함성이 울리고 어딘가에서는 폭죽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의 좁은 골목은 조용합니다. 진수는 코트깃을 세우고 혼자 걷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걷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골목이 끝나고 작은 공원이 나옵니다. 벤치 위에 서리가 앉아 있습니다. 진수는 그 벤치에 앉지 않고 공원 가운데 있는 작은 연못 앞에 섭니다. 겨울이라 물이 반쯤 얼어 있습니다. 얼음 위로 가로등 빛이 반사되어 흔들립니다. 진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습니다. 바람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수는 춥지 않습니다. 아니, 춥기는 합니다. 겨울 바람은 분명히 귀를 에입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예전처럼 그를 움츠러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학은 원래 바람이 차가운 물가에 섭니다. 그것이 학의 자리입니다. 올해를 돌아봅니다. 1월에는 동기 현태의 승진 소식에 스마트폰을 엎어놓았습니다. 봄에는 팀장에게 기획안이 너무 철학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스피치 강의를 들으며 자신을 개조하려 했습니다. 가을에는 회식 자리에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일식집에서 처음으로 황금 가위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길이 전부 낭비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돌아온 길이라도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의지의 도구이지만 그 고통을 직시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된다고. 진수가 1년 동안 느낀 그 모든 쓰린 감정들, 수치심과 자기 혐오와 공허함. 그것들이 없었다면 그는 황금 가위를 내려놓을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잊어야 자유롭고 인간이 돌을 잊어야 도와 하나가 된다고. 대종사편의 이 역설은 이렇게 풀립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유를 붙잡으려는 순간 달아납니다.
자신의 본성 안에 완전히 있을 때 비로소 자유가 자연스럽게 깃듭니다. 진수는 이제 자유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긴 다리로 자신의 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못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얼음면을 살짝 스칩니다. 저 멀리에서 새해 카운트다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19, 8. 진수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다만 연못을 바라봅니다. 그 연못은 오리의 연못이 아닙니다. 오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리도 살고 붕어도 살고 겨울 갈 때도 서 있는 그냥 하나의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 진수가 긴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학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폭죽 소리가 들립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진수는 자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얼어있는 연못 앞에서 코트깃을 세운 채, 그리고 그 고요한 서 있음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하다고 느낍니다. 결핍이 채워졌다는 의미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부족한 채로도 이미 자신이라는 의미의 완전함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냉소는 오늘 밤 장자의 미소로 변해 있습니다. 두 현자가 진수의 뒤편 어딘가에 서서 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먼저 입을 엽니다. 낡은 지팡이를 짚고 여전히 냉소적인 목소리로, 보게나,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완전하지 않은가. 그리고 장자가 그 옆에서 맨발로 연못가를 서성이며 조용히 덧붙입니다. 오리는 오리의 연못에서, 학은 학의 물가에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 우주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네. 진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겨울 서울의 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두 개 흐릿하게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황금 가위가 있습니까? 누군가 건네준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집어든 것입니까? 그 가위가 향하고 있는 곳은 정말로 잘라내야 할 결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이 가진 가장 고유한 길이입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가위를 들이밀 것입니다. 표준 규격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적으로 살라는 조언으로 좀 더 둥글둥글해지라는 친절한 말로 그 가위들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날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의 다리는 잘라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이 학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긴 다리, 즉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예민함, 그 깊음, 그 조용함, 그 독특함,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인 이유입니다. 가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길이로 당당히 자신의 물가에 서십시오. 그 자리가 처음부터 여러분의 자리였습니다.